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예,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면서 이 8조 4항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해산 청구가 8조 4항에 근거한 적합한 케이스다, 아니다, 엇갈립니다. 자, 어제는 정치권 입장 들었다면 오늘은 법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학자 두 분을 연결하죠. 먼저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을 수는 없을 테고요. 핵심 쟁점을 추려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정당 해산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가 아닌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 여름에 일어났던 사건, 이런 거를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이석기 사태. 네,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예. 또한 이석기 사태를 둘러싸고서, 그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보인 여러 가지 모습. 예.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청구를 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제 결정은 헌재가 하겠죠. 네. 청구를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출연했던 노회찬 전 의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다라는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 건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아라. 즉 정당을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국민 여론이 저 정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로 쉽게 해산 심판 청구하라는 뜻이 아닌데 지금은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선 심판을 청구한 거다. 이런 주장이요. 네, 그것은 노 전 의원의 개인 생각이죠. 그래도 한때는 그 정당에 몸을 담았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하는 것은 흔히 이제 요 근래 며칠 전 알려졌죠. 이거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심각한 해산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이죠. 방어적으로. 결코 호불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 사태 같은 것이 예. 단순한 이게 정책의 선택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하,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 이 논쟁의 가장 핵심은 이 정당이 국가의 네, 그렇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국가에 위협이 될 만한 구체적인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란 말씀이시군요. 자,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예.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정부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 이석기 사태, 내란 음모 의혹 사건, 이 사건이 아직 재판이 시작 단계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네, 판단이 없는 네. 상태에서 근거가 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근데 이것의 경우가 형사 재판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예.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앞으로 있을 더 큰 그 해악을 막기 위한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2003년만 해도 예. 우리가 비슷한 같은 제도 갖고 있는 독일에서는 일종의 네오나치당인 굉장히 원외 작은 정당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해산 심판을 제소를 했어요. 1950년대 독일에서 벌어진 또 나치 정당 해산건. 예. 네네. 그것도 뭐 특별한 그 해외의 어떤 적대 세력과 연계한 것도 아니고 무슨 2차 대전 당시 미국, 영국이 독일 폭격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것이다 하는 예. 이런 일종의 홀로코스트를 갖다가 폄훼하는 발언이랄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예. 독일 정부가 제소한 바도 있죠. 네. 아하, 나치 정당의 경우는 그런데 그 당시가 50년대이기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나치 정당이라고 이름까지 박았을 정도로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석기 사태, 이른바 이석기 사태가 정확히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과 비교하기엔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많은데요. 아니, 근데 그것은 이 제도의 본질과는 좀 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1950년대에서는 그 신나치 계열의 당이 이제 해산됐지만은, 예. 2003년에도 그 또 후속 단체, 이런 단체가 만든 정당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가 또 한번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음흠. 다만 그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됐지만요. 그래서 예. 그 형사재판과는 제도의 체계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또는 그것과 무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재판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예. 법무부가 이석기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증거를 헌재에 동시에 제출해서 아.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네.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설사 이석기 의원과 아로 조직의 활동이 국가에 위협적이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이석기와 아로란 조직이 10만 명 통합진보당 전체라고 등치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하나 또 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세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사실상 2012년 여름에 이른바 정부 시비가 왔었을 때 이른바 통진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노회찬 유시민 시동은 다 탈당하지 않았습니까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은 뭐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만 해도 이석기 의원과 등등 몇 사람들이 그 정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런 심증은 아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통진당의 어떠한 구성원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되게 옹호하고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실적 증거를 헌재에 제출해서 설득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도 개파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내에 친박계가 우세하다고 해서 다른 당원 모두가 친박을 묵인하거나 완전히 동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는 뭐 개파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봐야죠. 개파의 경우가 아니다. 과거 통진당에서 노회찬, 유시민 씨 등은 다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예. 천호선 씨도 이탈하고 그런 걸 참조해야죠. 네. 아니 근데 4.12 총선 때 예. 원내에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 후에 많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이탈의 근거가 이게 정당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이탈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탈했겠죠. 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유시민, 노회찬 그런 분들한테 이탈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 아니 어제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러자는 출연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근거로 드립니다. 아니 그 과거에 한동안 몸은 담았으니까 반발한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노회찬 씨는 법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뭐 크게 비중을 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활동 부분이 그렇고요. 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든 근거 중에 하나가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북한의 건국이념,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그것을 보면 통진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건국이념과 통진당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가 같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요, 물론 이제 강령도 다뤄야 되겠지만은 저는 강령보다는 실제 활동에 비중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강령 볼 것 같으면은 예.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이 아름다운 말은 다 쓰지 않습니까? 진보라는 게 인류 문명의 진보고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 통진당의 강령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말이에요. 뭐 하나도 외관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내세우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특히 뭐 제가 듣기는 법무부에서는 통진당이 고비고비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것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 만약에 법무부가 이것을 입증하고 제시한다 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입증되느냐의 문제. 법무부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도의 입증을 하느냐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예, 이상돈 교수 만났습니다. 이어서 이제 같은 법학자신데 이분은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어서 연결합니다. 연세대학교 법대 김종철 교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상돈 교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8조 4항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는 문제다. 우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뭐 갈 수 있고 없고 부분은 사실은 각 정부 기관마다 다 판단권을 가지고 있고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음흠. 뭐 그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뭐 신중했느냐,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성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이 제도의 어떤 헌법상의 의의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예. 우리 헌법은 아시다시피 최고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이고, 예.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독재라는 것은 다양한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는 것인데,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주의나 이런 주장들도 용납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또 자기 자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극약 처방으로 그런 정치적 견해를 이제 억압해야 한다. 이게 이 제도의 어떤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주 통상적인 어떤 헌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예. 최후적으로 극단적인 처방만으로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함부로 행사하지 안 된다는 게 기본 요건이라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 하에 예. 조직적으로 뭐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잘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뭐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다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행사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데 앞에서 이상돈 교수는 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방치를 하면 상당히 국가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이렇게 먼저 청구를 하는 거다. 예, 방어적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겁니다. 어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 조치지만 예? 한다. 이게 방어적이라는 의미지. 그걸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걱정될 바가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러면은 독재를 막기 위해서 독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건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 든 건 활동상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활동상, 이른바 이석기 내라는 뭐 의혹 사건이라든지, 뭐 거기에 등장한 아로 조직이라든지, 국회 수류탄 투척 사건, 최루탄 투척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봐라. 이거 얼마나 폭력적이냐. 이대로 두면 국가에 위협적이다. 이런 근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구체적으로 개별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석기 내라는 사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는 상태고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에 국민들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것이 과거 유신 시대처럼 국가가 조작을 하거나 과도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혐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인데 판결을 기다려봐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극약 처방을 하게 된다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앞서서 이상돈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에 대해서 이걸 그것도 고려해서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동시에 하도 된다. 안 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그런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정치적으로 적당하냐,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극단적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다만 이런 병행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 그럼 법원에서 정보조사한 거하고 헌법재판소의 정보조사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시에 진행했다가 양쪽에 다르게 나오는. 피해야 하는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법부의 사실 판단 절차를 충실히 파악하면서
헌재가 예. 헌법적으로 판단해도 넣지는 않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지 헌재가 병행해서 뭐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부재 중에 이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져서 원거리 전자결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볼 때? 헌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예. 그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는 우리 헌법에서 극도로 피해야 하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그런 어떤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 헌법재판제도를 둔 것이고요. 특히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결정권자인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는 것을 충분히 듣고 또 자기의 의견도 표시를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 그 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일방적인 보고만 받고 전자결제로 결정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뭐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기 힘들지만 예. 충분한 그 정상 참작 사유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좀 성급한 게 아니냐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로 어쨌든 공은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론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예.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그 정당의 자유와 복수 정당 제도이고 이것을 침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인 해산제도는 아주 신중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요건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의 엄격성이라거나 급박한 위험성, 그다음에 최우성, 보충성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를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리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법학자 두 분의 이야기 여러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김종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까지 만났습니다.